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원나라 관련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에서 나와서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왕조, 원나라. 단순히 정복 왕조라고만 하긴 좀 복잡한 이야기가 많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원나라의 핵심 모습, 그리고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원나라는 몽골 제국이라는 큰 틀하고 또 중국 왕조로서의 정체성, 그 사이에서 좀 독특한 길을 걸었거든요. 짧지만 아주 강렬했던 시대인데 이 시기가 동서교류나 그 이후 중국 역사에 미친 영향, 이걸 자료를 통해 한번 같이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칭기즈칸 손자 쿠빌라이 칸이 1271년에 세웠잖아요. 근데 국호를 대원이라고 했죠. 보통 왕조 이름은 그 지역 이름에서 따오는데 역경에 나오는 대제건원, 여기서 따왔다는 점이 좀 눈에 띄어요. 이게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원나라의 좀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몽골 제국의 원래 이름이 예케몽골 울루스인데 여기에 대원을 더해서 다이온 예케몽골 울루스, 대원 대몽골국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제국의 후계자다. 이걸 내세우면서 동시에 중국식 천하관이나 왕조의 정통성, 이것도 확보하려고 한 거죠.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도를 저기 초원에 있던 카라코룸에서 지금의 베이징, 대도로 옮긴 것도 아주 큰 변화였어요. 이건 뭐랄까 중국 역사의 중심으로 확 들어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거의 300년 만에 중국을 다시 통일한 건데 자료 보니까 양양성 전투 얘기도 나오고 과정이 정말 치열했겠어요. 통일 이후 통치 방식은 좀 달랐나요? 네, 통일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남송하고의 전쟁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됐고요. 그 애산 전투라고 아주 처절한 항전 끝에야 겨우 마무리가 됐죠. 그 통치 방식에서도 좀 이중적인 면이 보여요. 중서성이나 추밀왕 같은 중국식 중앙기구를 쓰긴 썼는데 지방에는 몽골인이나 생목인 출신의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해서 통제를 강화했어요. 다루가치요? 네, 이 다로가치 제도가 기존 중국 관료들이랑 좀 부딪히면서 긴장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전국을 행중서성, 이걸 줄여서 행성이라고 불렀는데 이걸로 나눠서 다스렸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날 중국 성제도의 직접적인 기원이 되는 겁니다. 와, 행정구역의 기원이 이때 생긴 거군요. 대단한데요? 근데 원나라 하면 또 그게 딱 떠오르잖아요. 몽골인 제일주의, 그리고 4계급 신분제.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 순서로 차등을 뒀다. 자료에도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사회 전반에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됐는지는 좀 논란이 있다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용어를 잠깐 정리하면 생목인은 몽골인 빼고 서역계 외국인들, 한인은 옛날 금나라 지배 아래 있던 북중국 사람들, 그리고 남인은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남송 사람들이었죠. 법적으로는 분명 차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지역, 모든 상황에서 정말 칼같이 적용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의견이 좀 갈려요. 특정 지위나 권리에 대한 규정이었지 실제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군요. 네, 오히려 주목할 점은 이런 차별 논란 속에서도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 시대가 열리면서 동서교류는 그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맞다. 마르코 폴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죠.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쫙 연결하면서 교역로가 안전해졌다는 그 팍스 몽골리카. 와, 그럼 사회적으로는 좀 차별적인 면이 있었는데 문화적으로는 엄청 개방적이었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 역설적이죠. 몽골 지배가 기존 질서를 흔들면서 오히려 새로운 문화가 막 꽃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진 측면도 있어요. 티베트 불교가 황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크게 유행했고요. 이슬람교나 기독교 계통인 경교 같은 다연한 종교, 문화가 아주 자유롭게 들어왔죠. 특히 서민 문화인 희곡, 그걸 원곡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엄청나게 발달했거든요. 원곡이요. 네, 이게 왜 그랬냐면 과거 시험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서 관직으로 나갈 길이 막힌 지식인들이 극작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 외에도 곽수경의 역법 개정 같은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대우나 정비 같은 큰 공사들도 이때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야, 정말 여러 얼굴을 가진 시대였네요. 근데 이런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원나라는 채 100년도 못 가고 빠르게 힘을 잃잖아요. 쿠빌라이 칸 죽고 나서 권력 다툼이 심해지고 결국 주원장의 명나라에 밀려서 북쪽으로 쫓겨나고요. 네, 맞아요. 쿠빌라이 칸이라는 아주 강력한 리더가 사라지니까 그 뒤로는 황후 계승 분쟁이 정말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이나 베트남 원정 실패하면서 국력 소모도 엄청났고요. 특히 마지막 황제인 토건 테무르 때는 권신들끼리 싸우고 자연재해에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백성들 삶이 너무 힘들어졌죠. 결국 1351년에 홍건적의 난이라고 이게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혼란 속에서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세력을 키워서 1368년에 명나라를 세우고 대도에 있던 원나라 황실은 결국 몽골 고원으로 쫓겨나서 북원을 세우게 되죠. 아, 들어보니까 원나라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중국 대륙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 왕조였군요. 뭐랄까, 몽골 제국의 유산하고 중국 문명의 전통이 막 부딪히고 섞이면서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역사적 실험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한 세기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원나라가 남긴 것들은 많아요. 행정제도나 문화교류, 동아시아 국제질서 같은 여러 면에서 그 이후 역사에 정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성공과 실패, 둘 다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죠.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 말고도 찾아보면 원나라 시대의 다양한 인물들이나 그 시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기록들도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남촌 철경록 같은 기록을 보면 당시 사람들 생활 모습이 생생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정복과 차별의 역사로만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흥미로운 시대였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그렇죠. 원나라를 보면서 이런 거대한 제국이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품으려고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내부적인 갈등을 겪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통합과 갈등의 역학관계가 다른 시대, 다른 제국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났을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지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